이미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요. 무엇보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손학규 대표님께서 이렇게 초청을 해주시고 임성훈 이사장님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송태호 장관님 또 허은하 대표님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 사실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 상당 부분을 손학규 대표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 그 풋노트를 다루는 기분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올리려면 요거 누르는 거죠? 이거 네.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요. 어딘가요? 네. 여기 내려가는 거죠. 보시는 이미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그 또 시간이 사실 1시간이 상당히 제한된 시간입니다. 이 자료는 사실 한 2시간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뛰어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그 오늘 드릴 말씀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트럼프 재집권의 배경이랄까 전 세계 경제가 근전에 와서 어떤 흐름을 겪고 있고 또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그런 배경하에 그런 이 트럼프 2기에 지금 출범하는 그 트럼프 정부가 지금 내건 정책 기조가 어떤 것이고 이런 것이 동북아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건가. 그래서 두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참고 사항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금년도 그 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그냥 핵심 포인트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이제 이것저것 요즘 이 시기가 되면 내년도 세계 전망 얘기가 많이 나오죠. 대체로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 정도의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위축되는 정도로. 그래서 요 다음에 준비한 그 차트를 봐주시면 이게 몇 가지 여기서 하이라이트가 될 만한 말씀을 제가 드리자면은 제일 위가 전 세계의 그 성장률 전망입니다. 그 전망하는 기관에 따라서 이렇게 있고요. 제가 15년의 젊은 세월을 보냈던 데가 세계은행인데 IMF하고 자매기관이 되죠. 건물도 바로 서로 이렇게 보고 있고 본래 세계은행은 중장기 지원, IMF는 단기 지원 이런 그 브레튼 우즈 협정에 따라서 그게 이제 역할이 나눠져 있는데 보시다시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망치를 내는 방법이 좀 다르고 커버하는 나라들 차이도 있고 좀 해서 그런데 통상 우리가 단기적인 내년도 전망이다 이렇게 하면 IMF를 제일 많이 쓴 상황이죠. 현재 3.2%는 작년과 비슷한 금년과 비슷한 성장률을 내년에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하실 거는 앞서 대표님하고도 잠시 앉아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IMF도 2.2고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 2.5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높은 그 수준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전 세계 가장 앞서가는 최대 규모의 선진국이 항공모함이 속도가 빨리 난다 하는 건 그건 다르죠. 통통배가 빨리 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금년 한 해 그랬습니다만 내년도도 전망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 미국 예외주의, 미국 독주시대 이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미국의 나홀로 호황, 만약 2.5% 지금 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이게 더 높아질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정책의 핵심은 경기를 더 부추기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고관세나 이런 거에 피해를 본다는 것은
미국은 나름대로 궁극적으로 미국도 피했으나 내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미국은 상당히 호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당선된 후에 주가도 더 많이 뛰고 대충 주식시장은 실물 경제를 좀 앞서가서 움직이는 경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주목하실 만한 게 이제 미국. 그다음에 유로존이라는 건 뭐 저희 그 유럽의 여러 나라의 이제 인데 여기는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편이죠. 그나마 금년보다 내년이 조금 나아지는 지금 상황입니다. 최근 2분기 연속해서 독일이 역성장을 했어요. 마이너스. 아주 독일하면 정말 유럽 경제의 기둥이고 버팀목인데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유인데 그 중에 하나는 제조업 경기가 안 좋고 특히 자동차 폭스바겐, 벤츠 이 고급 자동차들이 이 중국이 저가로 전기차를 만들려고 하니까 경쟁력에서 많이 밀리게 되는 거죠. 유로존이 좀 어려운 그림이 보인다. 중국이 이제 우리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인데 대체로 4%대 전망을 하는 것은 금년에 중국 공산 당의 목표도 그렇고 금년에 이제 5% 달성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좀 어려울 거라고 보는 것이 가장 업데이트된 얘기인데 내년도 이런 정도의 성장 또는 더 낮아질 수 있다. 여기 4% 노무라 같은 데는 아마 이 이하로 내려간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중국은 아직도 중진국이거든요. 중국의 1인당 GDP는 12,000~13,000불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은 8만 불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35,000불이고. 근데 중진국인 중국이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1년 성장률이 두 자릿수 10% 이상 성장하던 나라가 갑자기 슬로우다운을 한다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신호다. 우리가 경제를 평가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정책을 쓸 때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수치 못지않게 추세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 좀 나빠지고 있느냐 아니면 개선되고 있느냐. 우리 걱정 딴 데 걱정할 일이 아니고 이제 우리를 보면 이게 이제 1%대 이제 KDI도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고 IMF도 최근에 2%로 낮췄는데 이제 그 국제적인 IB 투자은행들의 경우는 이미 1%대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게 왜냐하면 트럼프 당선 후에 보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충분히 반영이 안 된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더 나빠질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앞에 설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 주요국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지난 3년 동안에 어떻게 될 거냐 되고 있느냐. 저희가 이제 GDP 성장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총 국내 생산 그것이 실물 경제를 대변하는 가장 유효한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GDP 성장률로 경제 성장을 많이 얘기하고 경제는 두 가지 축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실물이고 또 하나는 부분은 금융입니다. 그래서 금융 쪽은 주로 주식시장을 들여다보게 되죠. 그 부분은 좀 잠시 후에 더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우리가 요 정권은 어떤 게 있었냐 하면 코로나 사태가 있었죠. 그때 이제 많이 떨어졌다가 크게 올랐다가 그 다음에 그 안정화 단계라고 할까 그때 떨어진 게 이것이고 금년이 2.5 근데 이것보다 낮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게 내년에 2% 지금 아직 그 금년이 한 달 남았으니까요.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다시 2% 또는 낮아지면 1%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인도는 중국의 이제 탈중국 현상이 이게 부각되면서 미국이 이제 중국을 압박하는 이런 문제죠. 그래서 소위
포스트 차이나로 이제 인도가 급속히 이제 부상을 하죠. 그래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러나 여기는 아주 이 개도국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성장을 한 것이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닌데, 다만 여기도 최근에 와서는 좀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 그렇게 이제 봐주고 있죠. 중국 여기 아까 잠깐 말씀드렸고요. 유로존은 그나마 낮은 있는데 아직도 매우 활력이 낮은 그런 경제 상황입니다. 미국이 있고 이제 전 세계가 있습니다. 일본은 사실 오랫동안 잃어버린 20년, 30년 겪는 동안은 거의 제로 성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근년에 와서 여기도 코로나 이후에 그나마 성장 동력을 좀 회복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에는 뭐 낮았지만 그래도 1%대 일본이 1%, 2% 그 가까이 성장한다는 것은 과거에 잃어버린 30년으로부터 좀 다시 일어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한 가지 하이라이트 할 것은 우리가 그 경제 전망, 뭐 시장 전망도 그렇습니다만은 할 때 그 대표적인 지수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달성이 안 될 리스크 요인, 그러니까 이것은 위험 요인이 어떤 것이 있나 하는 것이 이제 저희 관측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입장에서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몇 년 한 해에 우리가 많이 IMF를 포함해서 전체 세계적으로 우려하는 것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미중 갈등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관세 정책 이런 걸로 인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북핵 도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위기적 상황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그런 그 위험 요인이 많은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앞서 손학규 대표님 말씀에 이제 트럼프발 이 폭풍이 지금 오고 있는데 우리가 국내 이렇게 해서 되겠냐는 말씀하셨는데, 안 그래도 제가 최근에 언론사에서 뭐라고 현 상황을 어떻게 한마디로 좀 얘기를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이 트럼프발 높은 파고가 몰려오는데 대한민국호라고 하는 배는 서로 흔들어대고 있으니 이게 곧 빠지지 않겠냐. 그리고 더더군다나 경제 문제를 보면 사실 바다에서 배가 나가는데 파도가 치는데 제일 위험한 게 뭘까요? 엔진이 꺼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성장 엔진이 식어가고 꺼지지 않냐, 저는 매우 그런 심각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끝물 위협에 그럼 어떻게 이걸 빨리 좀 살려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은 나중에 좀 드리기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손 대표님 말씀과 비슷한 그런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 그 전 세계의 정치 경제 흐름이 이 코로나 사태와 미국 대선을 거치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패러다임이라는 그 양상이 형태가 바뀌게 변화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요약하자면은 제가 오늘 자료에 그 영어 단어를 좀 많이 써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도 드리지만은, 우리가 오늘 트럼프발 얘기를 한다면 영어 좀 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D자로 생각하는 그 단어로 축약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라면 지금 2019년, 2020년에 한 5년 동안의 변화, 그리고 그 변화 중에 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추가적인 변화가 합해져서 지금 어떤 우리 상황에 처해져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한 가지는 전 세계가 탈동조화, 서로 균열이 심한 세계 정치 경제 체제로 가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 G2의 패권 경쟁, 미국과 중국과의 이제 경쟁 구도도 심화되고, 신냉전 시대라는
말을 쓴 지가 오래됐다. 이제 몇 년은 적어도 몇 년은 됐죠. 그 말씀 들으면서 느끼는 게 사실 그 표현을 공식적으로 그 가장 먼저 꺼낸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지금 하버드대도 있고 스탠포드 양쪽에서 다 그걸 가르치고 저희 그 커멘테이터 역할도 하고 하는 리얼 퍼거슨이라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우리 연구원 하는 일외의 부업 이상이 된다고 그럴까요? 저희 세계적인 그 지도자급 있는 분들 와서 대담을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공직을 떠난 지가 한 10년 그 사이에 이 국가 수반을 포함해서 이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해서 보니까 한 50명을 대담을 했더라고요. 지난달에도 두 사람, 한 사람은 니얼 퍼거슨이고 또 한 사람은 조 스티글리츠라고 콜롬비아 대학에 이제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인데, 이 말씀드리는 건 신냉전 시대, 저는 여기 오면서 동아시아 미래재단이라는 이름이 우리 시대에 굉장히 잘 아주 그 전곡을 찌르는 그런 이름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요. 그 닐 퍼거슨이라는 사람은 영국에서 금년에 자귀도 받았죠. 서라는 자귀도 받고 왔는데, 그 사람은 지난달에 와서도 이 대담을 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는 전 세계에 지정학적 화약고가 여러 군데 있다. 이스라엘 이쪽 중동 지역도 있고 우크라이나 지금 진행 중이고 다른 남중국해도 있고, 그런데 가장 위험한 화약고는 대만 해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대만 해협이라는 우리 동북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아시아를. 여기가 최대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은 그건 지정학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에 봐서도 이 동북아 3국, 동아시아의 미래가 지금 서방 국가 어떤 그 균형을 이루어 나갈 거냐 아니냐 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문제죠. 그래서 중국이 물론 이제 전 세계에서 경제 규모로 두 번째로 큰 데도 있고, 일본은 과거에 세계 재패를 노렸던 데고, 우리 한국도 만만치 않은 나라입니다만은 최근에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조선일보 같은 데서도 일면에 대해서 크게 쓴 게 한국의 일본화. 이거는 사실 여러 해 전부터 Japanification이라고 해서 일본화라는 것은 저성장의 고착화, 그러니까 구조적 장기 침체, 이런 표현의 대명사처럼 쓰는 것이 일본화입니다. 일본이 그걸 겪었기 때문에. 그거는 대표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채 문제라든지 생산 가능 인구가 준다든지 여러 가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사실상 전 세계의 관심사는 일본화가 중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급속도로 이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생산 인구가 줄기 시작했고, 인도는 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동북아 3국이 우리나라 포함해서 제일 위험한 경제적인 그 도전, 이것은 저성장 체제가 고착화되는 위험을 이걸 깨야 된다. 저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으로 얘기를 하면 저혈압 병입니다. 인플레가 높이 되고 경제 속도가 빨라지면 또 인플레도 따라서 물가도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너무 심하면 그건 고혈압병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저성장 고착화 그리고 물가가 오르지 않습니다. 중국의 문제는 인플레가 아니라 디플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지 않고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일전 아이고 좋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망하는 일이죠. 뭘 만들어서 팔면 전에보다, 그러니까 원가보다 못 받는 일을 이렇게 생기는 이런 문제잖아요. 디플레.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는, 그리고 성장도 떨어지는 그 저연합 경제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는데, 이미 이제 제가 다른 얘기 좀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관심 가지실 만한 거는 뭐랄까 언론에서도 그냥 우리 말처럼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이제 영어를 썼습니다. 디카플링, 중국과 미국이 디카플링한다 하는 건 탈동조하는, 서로 단절을 의미합니다. 상당히 강한 그 단절을 의미한다 하면, 바이든 정부에서는 그거보다는 조금 관계 개선의 여지가 있었다. 디리스킹이라는 건 분산한다. 위험을. 그러니까 중국에 투자했던 외국 자본이 중국을 떠난다. 완전히. 그것을 떠나는 것이 중국과의 이제 이별이다라고 하면 그 디카플링의 얘기이고, 완전히 이별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생산적인 관계를 유지하되, 이 중국의 몰빵을 하는 데 생기는 위험을 다른 나라로 이렇게 분산하겠다. 이게 이제 디리스킹이 특히 관심을 가지게 됐던 거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어디서 발발했죠? 그 전문가들의 공동된 의견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걸로 되어 있잖아요. 우한이라는 도시는 그 해외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공장을 많이 지었던 데가 우한입니다. 거기가 완전히 봉쇄가 되다 보니까 소위 글로벌 공급망의 그 병목 현상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는 안 되겠다. 이걸 좀 분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베트남에도 하고 인도에도 하고 이제 이런 그 변화가 생긴 그것인데, 그 바이든 때 약간 풀어졌던 것을 더 트럼프 2기 때 더 강하게 중국을 조일 가능성이 있다. 그건 60% 관세에도 그렇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그 발언을 엊그제 한 게 있거든요. 제가 앞으로 나올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브릭스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브릭스는 중국이 주도하는, 본래 시작은 B 브라질, R은 러시아, I는 인디아, C는 차이나, S는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공,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게 이제 브릭스라고. 그러니까 미국 독주를 견제한다는 의미로 이제 이렇게 서로 공동체를 만들자 해서 브릭스가 시작되는데, 최근에 그 회원국을 늘려서 8개로 늘리고, 그러면서 그 브릭스 내에 자기들의 통화를 서로 좀 개발하면 어떠냐, 달러만 쓸 게 아니라, 또는 위안화를, 중국의 관심은 위안화를 국제화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하다 보니 세계은행에 있을 때 중국 첫 출장을 갔던 거는 80년대 말입니다. 아주 호랑이 담배 필 텐데,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어려웠던 중국이 이만큼 정말 거대한 국가가 된 거는 기적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앞으로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 브릭스에 대해서 브릭스 국가들이 국제 거래에서 달러를 쓰지 않으면, 트럼프가 엊그제 던진 카드는 그 결제에서 달러로 결제하지 않으면은 100% 관세를 매기겠다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패권 경쟁에서 압도적 그냥 우위가 아니라 압도적 우위를 그 지정학적 군사 경제 금융 전체 분야에서, 금융이라는 것은 외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겠다. 이제 그런 자세로 가는 것이죠. 지금 트럼프 지금 현적으로. 그 외의 것들은 그냥 참고로 하세요. 글로벌. 사실 과거 중국이 30년 동안에 놀라운 경제 성장을 할 때의 기간은 1980년대 이때부터 2010년, 20년 이전, 코로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는 세계화의 물결이 있었죠. 각국에 서로 투자를 하고, 그리고 공장도 우리나라가 이거 해외에도 짓고 하는 이런 국제적인 협력 관계가 확대되어 온 그 세계화 시대가 지금 거꾸로 이렇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디글로벌라이제이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라이제이션 또는 디지타이제이션에 비해서는 디지털화, 경제의 디지털화입니다. 이미 상당 부분 여러분들께서도 경험을 하고 계시는 건데 우리가 뭐 저희 그 결제 같은 거 할 때도 요즘 이 현금으로 안 한 지가 벌써 오래되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이제 우리 이 시스템으로 디지털화된 시스템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 AI 부분도 상당 그 큰 범주에서 보면 디지털 혁명의 일환이다 이렇게 와서 우리 경제가 디지털 플랫폼 경제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저희 그 연배 높으신 그 어르신들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화끈해야 하는 게 가상자산이죠. 그게 지금 또 트럼프가 상당히 발동을 걸고 있는 게 이제 가상화폐, 그렇죠?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게 디지털화의 일환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전 세계에 이제 번지고 있다. 엊그제 큰 그 이슈가 된 게 우리나라 가상자산에 세금 안 매기겠다고 세금 매기려고 2005년 내년 초부터 22% 매기겠다고 했던 거를 2년 동안 유예하겠다고 여야가 결정을 했잖아요. 이건 사실 뭐 내일 무렵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세수가 부족한 나라에 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적절한 무리한 세금은 아니더라도 적절한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 그런데 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 대표적인 포퓰리즘이거든요. 이 가상화폐 우리나라 그 투자하는 숫자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5천만 국민 중에 약 800만 명이 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요. 챗GPT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전 국민의 몇 퍼센트인가요? 15%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봐서 낮은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데 나중에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나라의 그 사회 풍토를 건전화하는 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보면 맨 이런 얘기만 하면 자기가 맡은 본업에 어떻게 충실하죠. 그리고 사실은 가상화폐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되면 증시의 자금이 이쪽으로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가가 유독 또 약하게 되고 국장 타출은 지능수이라고 말씀했는데 거기 이 주식시장에서 또 이런 가상화폐 쪽으로 움직이는 가상화폐라고 하는 건 사실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가 있는 그런 자산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식은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이 일자리를 늘 수 있는 이런 그 순기능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인데 이런 일들이 이제 변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디카보나이즈 탈탄소화 현상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굉장히 번졌죠. 그래서 전기차, 친환경으로의 움직임들이 많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린 에너지라고 해서 풍력 발전, 뭐 이제 태양광 이런 거에 관심이 커졌고 최근에는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클린 에너지, 깨끗한 탄소 배출 안 하는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커졌어요. 그게 원자력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의 지난 정부에서 그 원자력 발전의 제동을 건 거는 참 타이밍으로 보면 굉장히 특히 미스한 거다. 지금 원자력 발전이 뜨는 비즈니스가 됐다. 특히 AI가 그 AI 혁명이 이렇게 지금 속도를 내면서 제일 더 필요하게 되는 것은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챗GPT라는 건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불려가지고 우리가 묻는 질문을 그 데이터에서 뽑아서 답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그 투자를 데이터 센터에서 하는데 데이터 센터 돌리는데 그 전력이 엄청나게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뭐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
아주 근데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전략적으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렇게 그 기존의 그 텍사스 중심으로 보수 당 기반 쪽에 그 기름 회사들 많잖아요. 그런 쪽 관계도 있고 해서 사실 이 그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전통 에너지 계속 더 쓰자고 하는 쪽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ESG라는 표현을 뭐 최근에 젊은 분들은 많이 그 기업들이 이제 경영에 반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환경 이 친환경 경영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 2기 때는 좀 위축될 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잠깐만 이건 이 짧게 지금 제가 몇 시까지 되나요? 네? 예. 요 다음 말씀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왜 트럼프 같은 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번에도 인사하는 거 보세요. 사돈을 어젠가는 주 프랑스 대사가 우리나라 뭐 인사를 어떻게 뭐 전여행을 하는데 이런 거보다 뭐 거기는 더 심한 정도인데 그런데 그게 뭐 여론이 그렇게 들끓듯이 일어나는 상황도 아니란 말이죠. 뭐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나? 이게 보면 사실은 G2 간의 경쟁, 패권 갈등이 큰 배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중국과의 갈등. 그래서 이것을 막으려면 요 마지막에 쓴 부분이 결론적인 건데 미국 국민들이 미국이 하여튼 그 중국 비호감도가 80%가 되거든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대선 결과 누가 됐든지 간에 중국한테는 강경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강경 기준으로 한다는 건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 여기는 이제 미국 국민들이 여기를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강력한 그 압박 정책을 써야 되겠다는 이런 이제 그게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미국 대통령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그 배경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닐 퍼거슨이라는 친구 그 양반은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트럼프의 가장 큰 약점으로 많이 지적이 되는 게 뭔가요? 예측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기 어디로 질지 모른다고 저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의 해석은 아주 재미있는 해석을 합니다.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힘은 예측 불가능성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 신냉전 시대, 미국이 중국, 러시아 이런 데하고 싸움을 하는데 적군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쪽에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필지 모르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지 우리 카드가 다 보이는 게 유리하냐 그런 얘기가 말 되는 얘기 하나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러면 신냉전 시대를 종식시키고 레간이 그 냉전 일기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과의 그 갈등이 이제 끝나는 종전이 1980년도 말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끝날 때 역할을 했던 레간의 레간 대통령의 족적을 많이 닮으려고 그러죠. 트럼프가 좀 결이 많이 다른 사람들이 두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정책 면에서 안보 정책이나 경제 정책에서 상당히 유사하게 잠시 후에 마가를 말씀드릴 때 드리겠습니다만은 레간 흉내를 많이 내는 겁니다. 1980년도에 로널드 레간 대통령.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얘기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좋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인 게 이걸 보면 세상이 왜 이렇게 갈등 구도가 이 순간에 됐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 건데요. 이건 정말 관심 있게 보시면 됩니다. 세계 GDP 그 주요국의 비중입니다. 전 세계 지금 GDP가
한 100조 달러쯤 됩니다. 전 세계 GDP를 합치면. 그 중에 미국의 GDP가 금년에 한 28조 달러 정도. 그러니까 비중이 한 27%, 8% 돼요. 그게 여기 써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런 거예요. 20 몇 프로 이렇게 되죠. 이게 전 세계에서 미국 GDP가 그 1년에 생산하는 그 경제의 규모가 전 세계의 4분의 1을 넘는 그런 수준. 그런데 미국이 이게 2000년도죠. 지금 보시는 저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이제 2000년도로 되는데 그때 보면 30%가 넘어요. 그것이 이제 이렇게 줄어서 내려오다가 여기 중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를 지나면서 다시 재충전이 돼서 그런 식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재미있는 그 변곡점이 한 두 군데 보실 수가 있는데요. 2000년도만 하더라도 이 녹색은 일본입니다. 일본이 세계 2위였어요. 미국의 반 정도, 굉장히 큰 거죠. 인구도 훨씬 적은데. 이게 전 세계 15%를 차지하는 GDP를 일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0년도, 25년 전에 사반세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게 지속적으로 떨어지죠. 이 기간이 다 이제 잃어버린 그 기간입니다. 일본이 발전을 못하고 성장을 못하고 계속 떨어지면서 여기 2009년경 근처에 오면 요 빨간 거는 중국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1980년도 말 중국 처음 출입할 때 중국의 경제 규모는 GDP는 전 세계 1%도 안 됐습니다. 아니 흔적이 없는 수준이죠. 2000년도 하더라도 3% 정도였어요. 3%. 이것이 급속도로 중국이 커지면서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서 커지면서 2009년쯤 되면 일본과 역전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한 중요한 변곡점이었어요. 이것이. 그리고 이게 2017년경쯤 되면 유럽을 능가하게 됩니다. 중국이. 이게 또 다른 변곡점이죠. 이 시기 이후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G2가 된 거죠. 중국이 두 번째. 여기가 트럼프 1기 때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1기 시대는 중국이 본격적으로 미국에 도전하는 시기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버드의 그 그레엄 앨리슨 교수가 얘기한 투퀴디데스 함정이라는 것은 뭔 얘기냐면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옛날에 기원전 한 5세기 정도 얘기인데요. 지중해 그 권력, 패권 가지고 싸움을 하죠. 그때 이제 스파르타는 기존 패권국이고 아테네는 신흥국으로 올라왔는데 이 사람의 그 이론은 뭐냐면 역사적으로 볼 때 기존 패권국에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그 도전하는 국가가 신흥 도전국이 생기게 되면 싸움이 필연적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의 경험을 보면 상당수의 경우가 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 결국 전쟁이 붙었다 그런 얘기로 해서 미국이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걸 대비라는 것은 군사력 키우는 문제도 있지만 그걸 사전에 막는 방법이 여기가 더 막강하게 크지 못하도록 눌러야 된다는 그런 정책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게 트럼프 때 나온 얘기입니다. 더 최근에 나온 얘기는 여기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이제 헬브란 브랜드라고 하는 친구가 몇 년 전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중국은 이미 피크 정점을 지나고 있다. 그게 이제 요 그림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요게 중국 그림이거든요. 세계에서의 중국 경제 비중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꺾이게 되는 게 코로나 사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서 요거 보면 진짜 피크가 지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 시기에
인구가 줄기 시작합니다. 경제도 그렇고. 그래서 저 헬브란즈라고 조금 전에 존스 홉킨스 대학의 교수의 주장을 뭐냐면 피크 차이나의 문제는 역사적으로 볼 때 한 나라가 성장해 나가는 동안은 대체로 싸움을 걸지 않는다. 그런데 정점을 지나고 내려가는 단계가 되면 싸움을 일으킬 개연성이 더 커진다. 왜? 이거 더 약해지기 전에 한번 붙어야 된다. 이런 그런 모티베이션을 합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이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더더욱 집권하는 정부에서 대통령이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서 중국을 컨트롤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이런 배경이 되는데, 저는 이 사진이 지난 한 25년간의 세계가 어떻게 움직였냐를 단적으로 잘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요 나중에 제가 좀 설명을 더 드리겠는데,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죠. 경제를 볼 때 두 가지 축을 보시면 된다. 실물, 제조업이라든지 뭐 이런 실물 경제를 가늠하는 지표는 GDP가 어떻게 되느냐, 총 생산을 얘기하니까 그게 이제 파란 줄로 이렇게 커왔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같은 아까 기간입니다. 꾸준히 이제 뭐 조금 요게 떨어진 게 지난 25년 동안에 보면 두 번이죠. 요거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떨어졌고, 전 세계가 다 이제 역성장이 됐고, 요거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꺾이는 거 외에는 꾸준히 올라갑니다. 저 내년도도 이제 IMF가 3% 성장한다 그러면 내년에 또 조금 더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 이제 이거는 GDP입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를 보는 쪽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경제 전체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두 바퀴로 간다. 실물과 금융이라고 하는,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실물 경제가 돌아가게 해주는 그 혈맥의 역할을 합니다. 돈이 환류되게 해주는 거죠. 그것의 대표적인 지표는 우리가 주식 시장의 시가총액을 봅니다. 시총이라고 하는 것은 상장 주식 기업, 우리나라 수천 개 되는 그 기업들의 가치를 다 합친 거, 이게 얼마냐 이렇게 보는 건데, 그것이 전 세계로 보면 이것도 한 100조 달러 나름대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물과 금융이 나름대로 조화를 이루고 가는 거예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제 금융 주식 시장의 가치가 실물보다 훨씬 높아 빨리 될 때도 있고 밑돌 때도 있고, 그건 주식시장의 생태적인 그 특성이 변동성들이 심하기 때문에 많이 올라갈 때는 가치가 더 올라가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위축되면 내려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요거의 이런 흐름도 경제를 큰 틀에서 이렇게 어떻게 가나를 보는 좋은 이 차트가 됩니다. 이쪽으로까지 나온 입장에서 아까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다면은 여기 이런 건데요. 지금 이제 아까 제가 그 대만 해협 말씀 잠깐 드렸는데, 이게 이제 대만 해협이 지정학적 긴장으로 G2 갈등이 악화되면 하약부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시간 관계에서 나중에 말씀드릴 거 미리 땡겨서 조금 말씀드리면, 왜 대만 해협이 미국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하냐 하면, 종종 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은 뭐가 비교를 하냐면 1960년대 쿠바 사태를 얘기를 합니다. 쿠바 사태는 그 큐바라고 하는 그 미국 앞에 있는 섬나라에 소련이 핵미사일 이런 거를 장치하려고 하던 거를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해안 봉쇄를 통해서 그걸 막아서 결국은 소련의 손을 들게 됐죠. 하나의 그 자칫하면 세계 대전으로 번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하고 대만이 중국으로서는 하나의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은 우리 땅이다 이렇게 하는데 대만은 입장이 다르고 서방 세계가 보는 대만은 또 상황이 다르단 말이에요. 특히 요즘 와서 대만의 가치가 훨씬 높아졌죠. TSMC라든지 세계 반도체 메카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더 탐날 수가 있고 서방 세계로 보면 더 보호해야 될 이런 상황인데 미리 다음에 나올 얘기를 말씀드리면 왜 이게 중요한 우리한테 이슈냐 하면 물론 동북아 안전에도 중요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나라 윤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잠깐 했을 때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꺼냈다고 보도가 됐죠. 조선업 협력이 이거는 사실 놀라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벌써 몇 년 전부터 가장 핵심 이슈로 꼽은 것이 조선업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미국 군사력의 가장 아픈 고리를 해군력이라고 봅니다. 지금. 왜 그러냐? 2차 대전 이후 그때는 한동안은 압도적인 우위죠. 항공모함 미국밖에 없고 이런 시절이 있었지만은 이제 상당수의 미국 함정들이 노후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건조해야 되고 새 함정을 그리고 기존에 쓰던 거는 수리도 하고 정비도 해야 돼요. 근데 그 시설이 미국에서 거의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동안에 전 세계 조선업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중국의 최대 조선업 폐파를 가지고 있고 한 50% 돼요. 그 다음에 한국이 2위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3위예요. 동북아 3국이 세계 조선업의 메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함정 새로 만드는 신규 함정을 발주한다면 중국에다 할 수 있겠어요? 적국에다가. 우리나라는 일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일본보다도 이 조선 굉장히 커요. 캐파시티가. 그러니까 관심사로 굉장히 되고 또 지금 전문가들 지적하는 거는 앞으로 2027년까지 27년, 28년에 위험하다는 얘기는 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시진핑 체제 3년이면 시진핑이 마지막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족적을 남기려면 특히 대만 풀는다든지 그건 좀 무리해 보입니다만은 그 기간일 거다. 그런데 우연히도 그 기간 동안에 특히 미군 함정들이 수리해야 될 것들이 많고 이렇게 그 군사력이 미국 해운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이제 전략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레버리지 할 수 있는 우리가 미국의 필요 한 꼭지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최대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우리 앞으로 딜을 한다든지 우리 어떤 형태로든지 국가 안보나 경제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할 때 그 중요한 부분인데 조선이 그거 하다 이유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저희 작년 금년에 국내 보도에는 별로 안 나왔지만은 외신에 이렇게 보면 이 미국, 일본, 한국이 합동 이 동북아에서의 이제 해군 활동을 늘리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그런 걸 이제 누리고 있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트럼프 본인이 그걸 알았을 수도 있고 밑에서 당연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앞으로 그걸 해나가야 된다. 이제 잘 활용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요건 다 보셨고요. 그 다음에 시진핑 장기 체제 요거는 간단히 넘어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어려워요. 사실 제가 제가 여러 칼럼이나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는데 몇 년 전에는 코로나 사태 샹하이 빙 중국 대사를 포함해서
제가 기조 강연을 할 때도 이미 그 자리에 있지만 중국은 이제 경기 둔화가 본격화된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유인데 이게 당연히 부채 문제가 있고 부동산 시장이 거품이 터졌죠. 엄청난 부실이 생겼고 인구 구조도 이렇고 그리고 지금 중국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게 중국은 수출은 요즘 괜찮게 나와요. 우리나라도 수출이 괜찮게 나온다. 좋아할 일이다.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중국은 수출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내 소비가 안 되니까 저가로 밀어내기를 많이 해요. 그 피해를 우리가 보고 있죠. 철강업계는 지금 굉장히 비상입니다. 중국 치고도 그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EV 전기차도 전 세계에 골칫거리가 되는 게 보조금 주고 값 내려가지고 그냥 싼 값으로 떠리로 막 그냥 내보내니까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국내 자국 자동차 산업이 크게 지금 그게 좋은 현상이 아니다 말이죠. 그런 거는 대체로 불황형 수출 확대 뭐 이런 건데 왜냐? 왜 자꾸 그렇게 싼 값으로 내보내냐? 국내에서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국내에서 소비가 안 되는 이유는 중국의 큰 문제가 내수 부진인데 내수가 되려면 국내 소비가 늘려면 우리가 소득이 많아질 거예요. 근데 중국 지금 실업률 올라가죠. 그리고 중국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가계 자산의 한 70% 이상이 집에 잡혀 있습니다. 집값이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가난한 사람이 됐고 주식이라고 해봤더니 최근에 몇 달 사이에 조금 나아졌습니다만은 물론 상반기 중엔 전 세계 거의 바닥칩니다. 아주 그러니까 돈 쓸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그 외신들이나 외국의 중국 대상으로 투자를 한 사람 또 할지를 고민하는 사람들, 그 투자자들 쪽의 관심사는 중국의 사회 불안이 어느 정도 심하냐를 체크를 해요. 지금 중국이 최근에 와서 이런저런 모양의 그 소요 사태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데모라고 할까요? 반정부 시위라고 할까? 그리고 아주 흉악 범죄 이런 것들이 사회 분위기가 아주 흉흉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치 사회적 위험 요인이 중국에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늘어난다는 건 정말 중국의 투자 대상 국가로서는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다. 시진핑 이 장기 집권 과정에서 공산당의 통제력을 높이려다 보니까 알리바바니 이게 잘 나가던 그 민간 IT 이커머스 기업들을 조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데들이 왜 공산당으로 보면 이 눈에 가시냐 하면 공산당의 단일 통치 체제를 유지하려면 국민들에 대한 전체의 통계 이거를 독점을 해야 되는데 이 알리바바가 됐든 각종 이커머스 이런 데를 그리고 자동차 이런 서비스 업이라든지 다 국민들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공산당의 데이터 독점이 훼손되기 시작했다 해서 그런 데를 많이 깬 겁니다. 마윈이라든지 이런 데가 많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형 활력이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돼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중국의 또 특이한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도 사실 조심해야 됩니다. 중국 경제를 들여다보면 중앙정부 부채보다 심각한 건 지방정부 부채입니다. 왜냐하면 붐 시대에 개발할 때 여러 가지 중복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한 것들이 많아요. 대형 건물이며 도로며 이런 거에
너무 무리하게 투자들을 해가지고 돈 빌려서 그런 것들이 지금 누적된 그 부채가 큰 문제가 돼 있다. 그래서 이제 금융 리스크, 금융 시스템 리스크도 내재해 있고 성장도 좀 줄어들고 있고 워낙 부채가 많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현재로서는 국가 총 부채, 국가 기업 뭐 가게 다 합친 총 부채가 GDP 대비 얼마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계산하는데 GDP의 3배가 넘는 거예요. 300%가 넘는 가장 부채가 심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일본이 부채가 심해져서 많아져서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겪었다 하는 거에 여기도 초입에 들어온 거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중 간의 갈등에 이제 서로 패권을 아까 GDP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이렇게 그 차트를 보셨잖아요. 그 코로나 직전까지 중국이 미국을 바짝 따라와서 미국 규모의 70%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경제의 다른 한 축인 금융은 어떠냐? 주식시장. 그 중국의 경제 전망을 좀 어둡게 보는 쪽에서는 이 실물과 금융의 괴리가 너무 심한 나라가 중국이다. 뭐냐하면 미국은 전 세계 아까 GDP의 28%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4분의 1 좀 넘는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 주식시장의 가치, 시가평가, 시총의 합계의 56%가 미국이에요. 28%가 아니라 그거의 배죠. 그리고 중국은 전 세계 GDP 비중이 18%, 17%, 18% 이런데 주식 시장 증시는 8% 같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금융 경쟁력에서 실물 제조업 경쟁력은 나름대로 미국하고 이 중국의 차이라는 것이 뭐 10대 7, 10대 6 정도의 거라면 여기는 10대 2 그러니까 미국의 20%가 안 되는 수준이죠. 10%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런 면에서는 일본과 뭐 큰 차도 없는 수준이고 물론 홍콩을 중국하고 합쳐 수가 있죠. 그거는 좀 더 커지지만 그래도 너무나 이 차이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금융시장을 보면 이거는 미국이 거의 독주하는 구도로 가는 거죠. 절반 이상을 미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어요. 미국의 3대 가장 가치가 높은 3대 기업이 첫째가 애플이고 지금 두 번째가 엔비디아고 오늘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3.6조 달러, 3.4 달러, 3.4조 달러가 이제 엔비디아고 세 번째가 이 마이크로소프트인데 다 이제 그 첨단 기술을 관련된 업체죠. 그 세 개를 합치면 10조 달러가 조금 넘어요. 그런데 그 세 개 미국 탑 기업 세 개의 가치가 중국 5,000개 상장 기업 가치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갭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으로서는 이제 그 갈 길이 좀 금융 부분에서 상당히 멀고 되는데 금융 부분에서 주식시장 외에 중요한 세계 헤게모니를 결정하는 요소는 외환시장인데 달러가 패권 기축통화냐 아니면 위안화가 뜨느냐 그것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현재 이런 상황. 지금 여기 보시면 국제 통화 결제 저희 무역 결제할 때 쓰는 통화가 위안화가
그동안 많이 늘어서 4% 정도인데 미국이 한 50% 가까이 되죠. 물론 과거보다 좀 줄었다고 그러지만 압도적으로 높고 외환 보유고는 전 세계 60% 이상은 달러로 이렇게 돼 있죠. 위안화가 적은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큰 이 목표 중에 하나는 위안화를 더 띄워서 국제 통화화해서 중국이 통화 외환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미치겠다고 하는데 갈 길이 그런 상황이고 여기가 이것도 재미있는 그런데 30년 만기 장기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금리 떨어지면 일반적으로 다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돈 빌린 입장에서는. 그러나 전체 경제를 볼 때는 채권 금리가 많이 떨어진다는 건 어떻게 보면 활력이 떨어지는 문제입니다.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하면 자금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일본하고 중국이 사상 처음으로 역전이 됐어요. 최근에. 여기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일본은 요즘 경기가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여기는 떨어지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마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백그라운드에서 마가 미국을 다시 더 위대하게 하겠다. 이건 아까 이제 여기 설명에 나와 있는 대로 중요한 거는 로널드 레간의 레가노믹스 그것을 많이 답습을 하고 있다. 미국을 더 위대하게 강한 나라로 만드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인데 그 구체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할까 정책 기조를 보면 여기 영어로 좀 많이 써놨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기억하기 편하신데 오히려 좀 헷갈리실 수도 있겠는데요. 도널드 트럼프가 사람 이름을 이니셜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D하고 T를 쓰는 사람이죠. 근데 주요 정책 핵심 포인트를 보니까 D하고 T로 시작되는 단어가 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테리프 제일 중요한 게 관세 얘기예요. 지금 이거를 이제 무기화하겠다는 거죠. 관세는 목표가 적어도 두 가지의 다른 목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텍스인데 세제 감면을 하려고 그러죠. 지금 미국의 예를 들어서 법인세 지금 상한이 21%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나마 트럼프 일기 때 낮춘 건데 그걸 최저 수준으로 15%까지 내리는 걸 검토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수는 줄 거 아니에요. 국고 수입은 줄잖아요. 그러면 트럼프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세금 감면에서 국고가 줄어드는 부분을 관세 많이 받아서 거기서 메꾸자. 근데 그건 조금 오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충분치가 않아요. 메꾸기에는 숫자를 보면. 그러나 보탬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관세 정책을 쓰려고 하는 거는 이 세금 부족분을 떼우는 부분도 있지만은 압박 수단이죠. 그거는 상대국 그리고 상당히 경쟁이 되는 국가 그리고 미국과의 무역 수지 흑자를 많이 내는 국가. 그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이 무역 수지 적자를 보는 나라에 대해서 더 때리겠다 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중국하고 우리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금년도 통계를 보니까 미국의 적자, 미국이 우리나라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서 약 한 600억 불 적자를 보는데 3분의 2 정도, 반 이상이 자동차 부분이에요. 원래 자동차 쪽에 걱정 좀 해야 될 겁니다. 그건 압박이 들어올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더 많고 멕시코,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압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럼프의 T자를 기억하시면 테리프하고 텍스, 그다음에 도널드를 기억하시면 디카플링 중국하고 탈중국화,
디포테이션은 이건 추방한다는 얘기죠. 불법 이민 추방하는 거. 지금 미국 내에 불법 이민을 약 1,100만 정도로 추정해요. 1,100만. 맞죠? 1,100만인데 불법이라는 게 제대로 서류를 갖추지 않고 들어와서 사는 사람은 이제 불법으로 칩니다. 그 중에 한 150만 정도를 1차적으로 내보내겠다. 그래서 범죄 전력이 있다라든지 뭐 이렇게 안 좋은 것들 쫓아내보려고 앞으로 들어오는 것도 막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일견 대부분의 이 이민자들을 멕시코 접경에서 넘어온 이민자들은 라틴 히스패닉 계통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견 그런 정책을 쓰면 히스패닉 표가 떨어질 것 같은데 반대 결과가 된 거죠 이번에. 왜? 이미 들어와 있는 히스패닉들 입장에서는 불법으로 거기서 계속 넘어오는 사람 막아주는 게 자기 일자리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다고 얘기하면 좀 어폐가 있는데 그런 현상이 이번에 폭로가 됐다.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승리 배경 중에 하나가 히스패닉 이런 데 상당히 이민 문제에 민감한 측에서 지지도가 확 올라가 생각보다 민주당 표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화당 쪽으로 많이 돈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불법으로 자꾸 넘어오니까 자기 일자리 어려워지고 자기 임금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급이 많아지니까. 그런 그 이제 디포테이션을 대표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방을. 그 다음에 이제 디레귤레이션은 규제 완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금융시장, 가상자산 이런 부분에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겠다. 시장은 완화하겠다는 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가상 비트코인은 뭐 거의 하나가 10만 불 가까이 하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되고 비트코인 프레지던트가 되겠다. 뭐 이런 이제 크립토 프레지던트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 금융 규제, 금융뿐만 아니라 각종 기업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풀겠다. 그 디레귤레이션. 이것들이 핵심입니다. 이게 그 마가 발음 우리 식대로 하면 막 가는 거죠. 막가 정책의 핵심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외교 안보 우리의 관심은 크게 보면 외교 안보 부분에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경제 산업 뭐 이런데 이제 그렇게 두 가지로 보면 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아까 이 중국에 대해서는 오늘도 계속 어제 오늘도 추가 압박을 바이든 정부에서 내놓고 있죠. 그 첨단 칩 이런 거 중국으로 돌아가는 거 더 차단을 더 많이 하겠다. 그 제한을 더 제한의 벽을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른 또 우리한테 오는 충격이 있죠. 그건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에 수출하는 동맹국에도 다 해당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대중 수출을 한국에서 수출하는 게 아니라 해외 공장에서 하는 것도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유념을 해야 되고 부담이 되는 거죠. 이 전략적 모멘트, 대만 해협의 그 군사 충돌 얘기에 그거는 이제 전략적 모함이라는 얘기들이 늘 나와요. 하나의 중국에 대해서 아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든지 대만 독립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이게 뭐 이걸 지지한다, 반대한다 이런 말을 피하는 포지션이 미국의 그 대중댐 그 타이완 기조인데 바이든은 그거보다 조금 앞서갔다는 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유사시에 상당히 세게 들어가겠다 하는 그 시그널을 줘서 전략적 모함, 스트래티직 앰비규이티라고 얘기하는 그거로부터 조금 떨어졌는데 최근 그 트럼프는 전략적 모함을 유지하는 모양새를 갖춘다. 다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중국 욕을 섞어가면서 트럼프는 그 욕을 많이 섞잖아요. 욕을 섞어가면서 그 중국이고 북한이고 그
그놈들이 내가 센 사람이나 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알아서 도발을 안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미리 얘기를 하는 거죠. 도발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는가를 묻는데 딴 식으로 답을 하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가장 민감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경제는 이제 보호무역주의 얘기가 보관세 있고, 이제 미국이 무역 수지 적자 보는 나라들,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대만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뭐 다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 굉장히 관심사인데 이 바이든 정부에서 IRA하고 칩스 액트 이런 걸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 또 뭐 전기 배터리 이런 거 이제 전기차 이런 거에 투자하도록 많이 이제 보조금을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 뭐 삼성부터 뭐 SK 다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이걸 지금 캠페인 와중에는 다 철폐를 하겠다. 이거 없는 걸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 상당수의 전문가들의 입장은 그렇게 하기는 매우 어렵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이미 공사가 상당히 진전된 데도 많고, 그리고 이걸 신재생 에너지가 됐으니 각종 IRA 칩스 액트의 혜택을 받는 주 스테이트 중에는 레드 스테이트가 많다. 보수 주들이 많아서 주 단위에서 이거 왜 이러냐 이렇게 하지 말라고 반발이 상당히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절충점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할 거다. 완전히 뒤엎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완전히 뒤엎겠다고 해야 딜의 이제 시작이 유리한 입장이니까, 거기는 트럼프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세게 나오고 그렇지만 이제 적절한 절충점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트럼프도 해외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는 미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쪽은 바이든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수단이 다른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바이든은 외국 투자 유치를 위해서 보조금을 준다는 식으로 했다면 이제 당근을 주는 식인데, 이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머리가 더 좋다고 볼 수도 있고요, 고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그거는 뭐냐면 채찍을 쓰는 거죠. 보관세를 물어가지고 우리한테 수출하려면 제대로 가격 경쟁이 안 되는데 할 수 없이 알아서 들어오게 투자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근보다는 채찍,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해외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응 관련 말씀드리고요. 그 뒤에 자료는 참고로 해주시면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건데 좀 더 구체적인 관련된 자료인데 특히 경제산업 분야의 정책을 요약을 해놓은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거기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거냐, 그 세 분야로 나눠서 썼습니다. 경제산업 분야, 아까 다변화해야 된다, 조선업 이런 거를 우리가 레버리지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고요.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다자간 협력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저렇게 나갔을 때는 다른 대안으로 우리가 아시아 영내의 협력, 투자 확대, 무역 확대를 추구하는 CPTPP라고 하는 건 일본 주도의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우리가 아직 가입을 안 했는데 앞으로 여기 가입하는 것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대안들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외교 분야는 방위비 분담 증액은 확실히 나올 얘기죠.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주한미군 주둔도 이 철수 일부가 됐던 철수 얘기를 카드로 낼 가능성이 많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사실 1년에 지금 1조 몇천억 정도 나가는 건데, 우리 경제 규모로 보면
그건 좀 올릴 수 있는 게 어려운 된다. 대신 딴 걸 받아내는 쪽으로 우리가 전략을 잘 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북핵 대응 일부에서는 이제 우리가 핵 우산을 확장하는 것이 이제 그 억제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만 충분치는 않다. 우리가 그 가지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적어도 일본 정도로 마음만 먹으면 뭐 잠깐 그 사이에 핵무장 할 수 있는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것은 앞으로 대거를 해볼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퍼거슨이라는 친구도 그렇고 이쪽 해당 분야에 나름대로의 인사이트가 있는 친구들 얘기는 트럼프가 그 부분에 딜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왜냐? 그 재래식 군사 확충을 위해서 돈을 대대적으로 써봐야 가성비가 돈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억제력은 제한적이라고 보면 오히려 핵을 가지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냐. 그럴 때 이제 일본하고 우리 한국을 패키지로 섞는다든지 여러 가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데 그 트럼프 리스크 얘기만은 많고 위험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딜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기회들이 있죠. 그 딜도 못하는 사람 만나면 이게 골치 아픈 건데 여기는 딜을 하는 스타일이니까 그걸 우리가 잘 극복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다. 정치 사회 분야 대응 전략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저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공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에 최근 그 다녀간 아까 트럼프 퍼거슨을 거의 아주 이 트럼프하고 굉장히 가까운 국제적으로 트럼프 지지 세력을 이렇게 높이는데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친구인데 저를 만나자마자 이제 우리가 TV 조선이 하는 행사였는데 행사 전에 아침 식사를 같이 했어요. 둘이 하는 동안에 제일 먼저 묻는 게 한국 국내 정치 상황을 좀 설명을 해달라. 뭐 한참 이런저런 얘기하다 왜 지금 글로벌 이슈가 중요한데 왜 한국 국내 정치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결국 외풍이 거세지는 상황에서는 어느 나라가 생존력을 키우느냐. 결국은 국내 정치 리더십이 제대로 확고히 자리하는 데가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피해볼 수밖에 없다. 트럼프가 사람을 좋아하는 게 굉장히 나름대로의 카리스마, 특징, 카리스마라는 게 무슨 레슬링 선수 같이 이런 카리스마 얘기가 아니라 나름대로의 자기의 철학이 있고 철저히 지키고 거기에 공감대를 이렇게 확산하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리스펙트를 한다. 예를 들까요? 아르헨티나 만년 지난 세기부터 선진국 초입까지 갔다가 뒷걸음친 대표적인 나라가 아르헨티나인데 지금 이 밀레라는 대통령이 들어온 다음에 상당히 뒤집어지고 있죠. 거기는 아주 상당히 극우 성향입니다만은 굉장히 과감하게 과거 패권주의, 그러니까 노조에 이끌려가고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뒤집어 가지고 한번 세게 나가겠다 하고 있는 게 이제 밀레이라는 친구인데 되자마자 제일 빨리 만난 대통령 중에 하나죠. 그런 나름대로 철학 것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국민의 뜻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역량에 따라서 평가를 한다. 그런 사람을 리스펙트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내 경제가 국내 정치가 정말 어렵죠. 아니 경제가 주식시장 잘 내다면요. 저는 전에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왜 주가가 이 모양이냐. 아니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을 들여다보면 디스카운트 안 되고 될 상황입니까? 이게 디스카운트 안 되면 그게 이상한 거지.
여든 야든 야의 뭐 입법 복주라든지 뭐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여는 여대로 갈라쓰고 월하고 또 노조는 주말 되면 거기다가 저 소주판 저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버리고 외국 투자자 왔다가 이거 기겁하고 갈 일이지 거기에다 돈 투자할 때가 얼마나 줘요? 그리고 문제는 전 세계 그 경제 위기 겪은 나라들 경험을 보면 외국 투자자의 관심이 식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내국인의 관심이 식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1980년대에 멕시코 사태라고 페소화가 폭락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때 일부에서는 다 외국인들이 돈 뺏어서 다 이제 그렇게 말해요. 제가 세계은행에 있을 때인데 그 조사 다 해보니까 진짜 문제는 내국인들이 빼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국적 탈출은 진흥순 얘기가 거기서도 또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국내 투자자들인들 아니 더 많이 보죠. 국내 이 정치 파행 이런 거를 아이고 여기 뭐 잘 될까?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진짜 어려운 일이 생긴다. 지금 상속세 문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투자자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중소 중견 기업들도 다 해외 나가는 거에 관심 많이 갖잖아요. 뭐 이것저것 털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 내국인들의 마음을 잡는 게 우선이고 여기에가 국내에 투자할 그런 메리트가 보인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인들의 그런 몫이죠. 근데 그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 이제 저 말씀을 해주면 뭐 위기를 바꾸는 건 참고 자료로 이렇게 줘. 그래서 가장 심각한 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한국도 구조적 자기 침체 초입에 와 있는가 아니냐, 일본화에 와 있는가 아니냐. 그건 뭐냐면 우리가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GDP 성장률은 실제 성장한 거를 계산을 하는 거고 잠재 성장률이라는 거는 그 세 가지 요소, 이 노동, 기술, 자본이라고 하는 세 가지 성장의 요소를 결합해서 투입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고 경제를 과잉되게 하지 않고 건전 성장을 할 수 있는 그 체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게 잠재 성장률인데 이렇게 이제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게 지금 이게 지금 굉장히 기가 막히는 건데요. 선진국인 미국보다 우리가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배우고 싶다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3대 요소가 노동, 기술, 자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 교육이 중요하고 노동의 효율성 높이고 생산성을 높여야 돼요. 우리나라 노동 생산성이요 미국의 절반 수준밖에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통계로 보면 우리나라 일 많이 하는 걸로 시간은 나오는데 생산된 거는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업무의 집중도가 많이 떨어져요. 제가 뭐 미국에 이제 25년을 살았는데 거기 비교하면 그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집중도 떨어뜨리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 소위 개미가 1,400만 원이에요. 코인 저 가상자산 하는 사람이 700만, 800만 명 되는 되게 젊은 애들이에요. 그러면 자기 일에 집중을 할 수 있나요? 이게 참 지금 사회적인 문제고 우리 국가가 이게 좀 이를 더 위기화시키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서 얘기한 저희 가상자산의 과세 이런 문제 공정하고 저희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대개 한 20% 이렇게 번 거에 많이 벌었으면 20% 이런 건 내야죠. 공짜로 하면 딴 거 안 하잖아요. 전부 그거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가끔 제가 그 엔비디아의 창립자 젠슨 황의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살려면 각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각자에 맡은 나이 많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거기에
100% 완전히 헌신적으로 충실하게 집중하는 일이 돼야 나라 경제도 살고 국가가 산다. 그 존슨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타이완에서 부모가 9살 때 이민 와가지고 아주 싼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를 오레곤에서 다녔는데 그때 이제 학비를 접시닦기로 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그 이제 엔비디아의 3조 달러가 넘는 어마어마한 회사를 만드는 사람의 그때 꿈이랄까 비전이 뭔가 남다른 게 있을 거다. 그때 뭐 무슨 생각을 했냐고 물어봤을 때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존슨 왕이 그 접시닦기로 아르바이트 할 때 자기 목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다. 전 세계 최고의 접시닦기가 되는 거였다. 그것을 굉장히 던지는 메시지가 울림이 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참 이제 이게 젊은이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꼰대 같은 소리 한다고 그러는데 자기 어떤 뭐 그게 대단하든 대단치 않아도 어떤 일이든 맡은 일에 정말 몰입해서 집중해서 충실하게 일하려는 마인드가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느냐 아니면 그냥 한번 이거 비트코인 잘 잡으면 그냥 하루아침에 인생 역전인데 이러고 다니면 어느 세월에 나라가 바로지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 제가 드리고요. 앞으로 구조 여기까지 이게 결국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잠재 성장률을 높여야 돼요. 그래 이제 그 기본 체력이 올라가야 이제 실제 성장. 요거는 우리가 성장률이 2010년에 17%에서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패턴을 보십니다. 내후년이 지금 1.9, 1.8 나가는 게 이렇게 가면 곧 제로 조금 전에 보셨던 이게 지금 2000년 한참 뒤에 얘기입니다만 2060년 지금 예측으로 이건 OECD의 전망인데 2030년대 1% 그 밑으로 돌아가니까 이거는 줄어드는 거죠 국가가. 거기다 인구까지 이제 이때 되면 많이 적으니까. 그래서 이 핵심 메시지는 우리가 이 복합 위기 과정 극복하려면 우리 뭐 외교 안보 역량도 키워야 되는데 뭐니 해도 경제력에 뒷받침돼야 국가가 힘을 쓸 수 있다. 이제 그렇게 그럼 어떻게 그 경제력을 키우느냐? 우리 지금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 경제 일본 이런 거를 극복하려면 지금 당장 이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어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선별적으로 풀어라. 그 부양 효과가 좋은 부분에 집중을 해서 25만 원씩 전 국민 따른 그 현금 살포 그런 거 말고 집중적으로 부가가치를 많이 낼 수 있는 부분에 재정 지출을 이때 해야 된다. 물론 재정 건전성 회복이 현 정부의 목표이고 그걸로 해서 표를 받아서 집권을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위기 상황을 겪어보면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면 재정 건전성 어느 세월에 회복을 해요. 경제가 살아서 선순환이 돼야 기업도 개인도 세금을 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은 자칫하면 경제가 까라하게 생겼다. 지금 경제 살리기에 단기적으로 더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잠재 성장률을 높이려면 오래전부터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개혁 과제를 해야 그걸 높일 수 있다. 그 얘기를 아는데 표류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정부의 추진 동력도 없고 의지도 좀 의심스럽고 이제 하반기에 목표는 양극화해서 그러니까 이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늘 듣던 얘기 아니에요. 그 당연히 양극화해서는 관심사지만 경제를 살려야 그 어려운 사람도 도와줄 수 있고 이렇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지금 경제 살리기에 올인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올인 이렇게 해야 이 어려운 외풍을 감내하고 우리가 정말 튼튼한 선진 대한민국을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말씀드립니다. 너무 길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